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입니다. 오늘은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방에서 하는 건 주민참여예산이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게 국민참여예산이에요. 주민참여예산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벌써 시범사업부터 시작해서 20년 되던 제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쭉 진행이 됐었는데 국민참여예산 제도는 지방에서 하는 그것을 국가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고 이게 이제 2018년부터 시작이 됐죠. 2018년이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을 한 거라는 거죠. 국민참여예산이란 제도가 사실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한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도시에서 하거든요. 주민참여예산을. 그리고 서울시가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서울시가 1000만 도시잖아요. 이런 도시도 없어요. 지금 서울 다음으로 큰 도시에서 하는 곳이 어디냐면 파리예요. 파리가 250만이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큰 줄 알았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예전에 수도 이전 얘기를 했을 때 막 난리가 났잖아요. 뭐 서울 아직도 부족하다, 더 커져야 된다, 경쟁력이 있으려면 해야 된다 하고 그 모 서울시장이 막 난리를 쳤는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울은 610제곱킬로미터에 1000만 좀 적게 사는데 중국은 2만 제곱킬로미터예요. 2000만에 북경이. 근데 2만이면 얼마입니까? 서울하고 충청남도 북도 합친 정도 면적이거든요. 북경이. 거기에 2000만인데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동경도요. 1400인가 아무튼 그 면적이 1400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서울은 정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집중도가 높은 도시다. 그나마도 녹지로 분류되어 있는 곳들은 북한산이나 관악산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고원이라고 할 수 없지요. 그래서 그거 빼고 나면 더 집중되어 있는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곳에서도 주민참여예산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떤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중앙정부도 해보자라고 문재인 정부 시작을 한 거죠. 초기에 저도 많이 개입을 했는데요. 그때 그 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당혹스러워하는 기재부 공무원들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었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하라 하니 이제 얼마나 깝깝했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스템을 서울시 하는 걸 가지고 왔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 뭐 발제를 하다 보니까 서울시가 하던 것도 다 못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은 처음에 그 500억을 그 주민참여예산의 마중물로 설정을 했어요. 막연하게 참여예산 하면 효능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500억만큼은 주민들이 결정한다.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500억 갖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500억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저 500억 있는데 하고 자기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성인지 예산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지라는 관점으로 예산을 보는 것처럼 주민참여 예산도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500억만 관여하면 안 되잖아요. 서울시 예산이 40조가 넘는데. 그래서 나머지에 대해서 또 관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서울시 주민참여에서 2단계 발전이었고, 그런데 또 문제가 뭐가 되냐면 그냥 투표만 하니까 사람들이 선거하는 것처럼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뭐 서로 싸움도 하고 어느 지역을 더 많이 가져갔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과정이다. 그래서 수기 예산 과정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토론하고 숙성시키는 과정을 거쳐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해서 좀 더 수준이 높아진 거죠. 3단계.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하는 국민참여예산은 이걸 받아들여서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1단계.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처럼 정해놓은 예산 액수에 대해서만 토론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년에 한 1000억, 2000억 정도 하거든요. 능률협회니 뭐니 이런 어떤 그 위탁업체에 맡겨가지고 위탁업체가 마치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민참여예산이 가야 할 길 아주 멀다. 국민참여예산은 지자체들이 하는 주민참여예산의 10년 전 버전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법적으로는 정확하게 국민이 예산 과정 중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도다. 국가재정법의 16조에 근거해서 진행을 합니다. 현재 얼마 정도 하고 있냐면 2021년도에 63개 사업에 1100억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비해서 건수는 60%, 액수는 10%가 증가한 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액수는 10% 증가했는데 건수는 60%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업이 잘게 작은 사업 중심으로 간다는 거죠.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의미 있는 사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자녀 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이나 소화탄 활용, 드론 친화대 운영 사업이니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기존의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사업들이니까 시민들의 어떤 창의성이나 이색적인 제안들이 가능한 사업도 되겠죠. 이것의 어떤 추진 절차는 일단 국민참여예산위원회를 꾸립니다. 거기서 사업을 제안하고 숙성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부처에서 그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해요. 그것에 대해서 국민참여예산안 그 사업을 검토를 해가지고 선호도를 조사를 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정부 예산안에 반영을 하고 그 반영된 예산안을 국회 예산심의할 때 올리죠.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는데요. 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자기 권한을 침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 올라온 걸 깎고 막 그러는데요. 이제 중앙정부는 1,100억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한 600조 되는 예산에서 극히 작은 액수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참여 예산에서 결정된 사업을 건드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 액수가 커지고 그러면 자기 권한을 침해당한다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지방의회나 국회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는 의미에서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가입한 게 주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인데, 그것에 대해서 권한을 침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죠. 아무튼 그런 여전히 이제 논란거리가 있긴 한데, 그런 거를 이제 고려하더라도 국민참여예산 제도는 앞으로 계속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게 브라질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좀 다른 의미가 있었어요. 브라질의 노동자당이라고 하는 그 당이 자치단체장이 당선되기도 하고 대통령도 당선되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의회를 장악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의회를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어떤 게 있어요. 사실은 의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는 브라질 같은 사례를 보면, 중남미 사례 같은 걸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유럽형은 뭐냐면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의회가 주도해서 하기도 해요. 의회가 주도해서 예산안을 제안을 하는데 그 집행부가 거부하기 또 힘들겠죠. 중남미형과 유럽형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유럽형을 모방해서 만든 제도인데도 운영을 중남미형처럼 하다 보니 이제 의회와의 갈등이 좀 있는 거죠. 아무튼 이 주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은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고 마는 우리나라의 특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제도가 아닐까. 여야를 넘어서서 제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아마도 참여율이 높아질수록 의미를 지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제도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예산 편성 과정까지 못 가고 극히 일부의 예산에 대해서 개입해서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그런 어떤 공모사업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